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 대학 선배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이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넉넉한 집안 살림 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양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혼집도 자가로 시작했고 각자 일을 했기에 한 번도 돈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저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보고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끝까지 아이는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 각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도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은데 모아둔 돈으로 달러를 좀 사는 건 어때? 갑자기 달러를요? 해외 나갈 것도 아닌데 달러는 사서 어쩌려고요? 내가 촉이 와서 그래. 나 한 번만 믿고 예금이며 적금 전부 빼서 내일 달러로 바꾸자. 절대 손해는 안 볼 거야. 남편은 그 당시에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소식이 빨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빼서 전부 달러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터지더니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저희는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진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며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투자는 연달아 성공을 해 IMF 기간이 끝났을 때쯤에 우리 부부는 중산층이 아닌 상류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시댁 식구들도 무척 기뻐했어요. 당시 시동생도 회사에서 잘리고 형편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잘 되는 바람에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동서만큼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오시네요?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일도 안 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요즘은 얼굴도 안 보이세요?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이랑은 어울리기 싫어서 그러세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산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관리해줘야 해서 바빴어. 그냥 좀 치우고 청소하면 되는데 사람을 쓰기가 그래서 내가 직접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니 부동산 투자로 돈을 갈기로 끌어모았으면 쓰실 땐 쓰셔야죠. 관리인 하나 두는 게 뭐가 어렵다고. 관리인을 쓰셔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창조 경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참 유난이세요. 저희 부부가 돈방 속에 앉은 게 아니고였는지 동서는 만날 때마다 눈을 흘기며 비아냥대더라고요. 동서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제가 변호사인 본인보다 수입이 좋으니 그게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시동생을 위해 집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마련해줬는데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는 건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영 곱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동서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툭 하면 비아냥대고 까내리기 바쁘고 지난번엔 나더러 놀면서 돈 버니 좋냐고 하는 거 있죠? 졸부되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형님 되는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억울해하지만 말고 당신 사업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럼 재수씨도 입국 다물겠지. 됐어요. 내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요. 그리고 서방님 사업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사업자금 다 대줬다가 그것도 쫄딱 망하고 끝났잖아요.
그 꼴을 바로 옆에서 보고서도 사업하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달러 사라 그랬을 때 내 말 듣고 잘 됐잖아. 부동산에 투자하자고 했을 때도 잘 됐고. 이번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 잘 될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우리가 건물이 몇 갠데 하나 팔면 해결되지 않겠어? 남편은 우스갯소리를 하며 저를 격려해 주더군요.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당시엔 IMF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입품 가격이 매우 비쌌거든요. 수입해오려고 해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중 해외에서 인기가 많던 인테리어 소품을 독점으로 계약해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제 사업 계획을 듣더니 남편이 괜찮은 것 같다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었어요. 매장만 운영하지 말고 꼭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라면서요. 놀랍게도 남편의 말은 또다시 맞아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저희처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가진 집이 늘어나게 되니 그 집을 채울 가구와 소품도 필요해진 거죠. 작게 시작한 저희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쇼핑몰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말 그대로 사업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돈은 쌓여가는데 저는 너무 바빠 그 돈을 쓸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또 한편으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이가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돈을 많이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번 돈을 일정 금액 기부하는 건 어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이 번 돈 전부 기부한데도 상관없어. 어디 생각해둔 곳은 없고? 우리에겐 아이가 없지만 세상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애들의 부모는 되어줄 수 없겠지만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요. 고아원과 보호소 위주로 알아보고 기부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저의 결정에 남편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는 판매 시액의 일부는 반드시 보호시설과 고아원에 기부를 하였어요. 기부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시설 원장님이 저 모르게 인터뷰를 하시는 바람에 저의 선행은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지만 반대로 그 돈 자기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해버리거나 틈만 나면 돈을 꿔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니 곱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동서가 딱 그랬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사업이 대박나서. 누구는 매일 범죄자 얼굴이나 보면서 돈 벌겠다고 딸랑거리는데 형님은 돈이 저절로 벌리고 본인은 이미지 관리만 잘하면 되니 얼마나 좋아요. 이미지 관리?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내가 이미지 관리하려고 기부하는 거라 생각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기부하는 것도 다 알아요. 저 변호사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해요, 돈 아깝게. 진짜 돈이 남아도나 봐. 칭찬 고마워. 그냥 내가 애들을 좋아해서 힘든 애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만큼씩 하는 거야. 설마 제 말을 칭찬으로 들었어요. 수준하고는.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신문에 나오고 똑똑한 나는 저런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비일비 기면서 일하고. 아, 짜증나. 저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어. 그냥 고맙다는 말로 대화를 끝내고 싶었는데 동서는 굳이 그걸 말꼬리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내가 내 돈 벌어서 남 돕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미안한데
그런 것까지 참견하는 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네. 뭘 또 그렇게 까칠하게 들으세요. 한 식구끼리 조언도 못해요. 까놓고 말해서 그 정도로 돈이 잘 벌리면 베풀더라도 가족에게 베풀어야죠.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 돈을 갖다 줘요? 동수한테는 여러 번 목돈 해줬잖아. 아파트도 해주고 서방님 사업자금 필요하대서 그것도 대주고. 그 사업이 잘 안 된 건 참 유감인데 막말로 내가 사업 망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나만 보면 원술 만난 것처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모르죠. 솔직히 그 사업 잘 된 거 다 형님 능력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딱 집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 눈이 밝으신 분이 왜 우리 그이 사업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셨는지 몰라.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그랬나? 솔직히 서운하네요.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만족할 거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하더니 나랑 우리 남편이 동수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게 대놓고 많은 말 말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형님 지금 제 앞에서 유식한 척 하세요. 저 변호사예요. 이대 나온 여자라고요. 하여간 있는 척을. 돈 많으면 뭐래. 그 돈으론 하기도 못 사고 애도 못 사는데. 동서는 굳이 아기 이야기를 꺼내며 기어코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더군요. 그리곤 그 운이 언제까지 갈지 보자는 투로 나중에는 분명 망해서 기부한 걸 후회할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완전히 질려버려서 그 뒤로는 시댁에도 가지 않았네요. 남들이 자식 키우느라 바쁠 그 시기에 저는 개인 사업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승승장구만 하던 저의 인생에서 커다란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며 경기가 나빠진 거였어요. 거기에 정부 방침이 달라지면서 제가 판매하던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생겨 제 사업은 갑자기 꼬꾸라지기 일부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뭐다 하고 회사에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저는 항의하는 채권자들 앞에서 앵무새처럼 죄송하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주식도 바닥을 치면서 저는 거의 알거지에 가까운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일자리를 빼앗고 마지막 월급마저 챙겨주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요. 우리 부부는 강남에 있는 56평 아파트에서 강북에 있는 보증금 500에 월 30인 단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세간도 다 버리고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갔는데 살면서 처음 보는 집 상태에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원래 사업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한 번씩은 오는 거야. 우리 얼른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아서 투자자도 모집하고 다시 시작하자. 당신 너무 크게 망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을 누가 믿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어요. 이제 사업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요. 전화위복 몰라? 크게 망했으니까 크게 일어설 거야. 나만 믿어. 내가 강남 아파트 다시 되찾아올게.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 사업이 망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는지 지나치게 긍정적인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식당 설거지, 청소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사업 투자금을 얻으려고 밖으로 한참을 나돌더니 수중에 있던 비상금 300만 원을 접대비로 다 날리고 나서야 그만두더군요.
그 뒤론 일용직 알바를 나가기도 했지만 한나절 만에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공사장 소장이 사장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답니다. 제가 뼈가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소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기에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뒤늦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119 대원은 이미 사망하신 것 같다며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굳어버린 남편의 몸을 마구 흔들며 오열했어요. 멋지고 반짝거리던 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몰골로 세상을 떠나다니. 잔인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엔 조문객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잘 나갈 땐 사장님 하면서 들러붙던 사람들이 우리 처지가 바뀌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꼴의 가족이라고 바로 달려와준 시동생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진짜 아주버님 돌아가신 거 맞아요. 어머머 말도 안 돼. 근데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요?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소주 사가시는 거 봤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동서, 와준 건 고마운데 상중이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동서가 나만 보면 고깝다는 듯이 말실수한 게 여러 번이라 노파심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 돌연사 하신 거 맞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옆구리에 소주를 끼고 사셨다면서요. 사업 쫄딱 망하시고 두 분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못 살게 들들 볶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스트레스로 나쁜 선택을 하셨다거나 아님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거나. 왜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금 노리고 그러는 거. 저는 변호사 일하면서 그런 일 많이 봤거든요. 괜찮으니까 저한테만 살짝 말해보세요. 진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비명과 고성으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보내줘야 하는 자리였는데 동서 때문에 개판이 되고 만 거죠. 결국 남편의 장례식 이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완전히 혼자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였어요. 난데없이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요즘도 바쁘게 사세요? 가정부위 일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 바빠 가정부 일하느라. 아, 아직 하고 계시구나. 지난번에 아주머님 장례식장에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웬일이야? 동서가 사과를 다 하고.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 줘서 미안하게 됐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뭐. 형님, 실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거든요.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잘 나가는 기업 변호사로 들어갔어요. 인사도 드릴 겸 내 집으로 회사분들을 초대했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리할 줄을 몰라서요. 오셔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동서가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사과할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동서가 사과까지 해가며 부탁할 정도면 어지간히 급했구나 싶었거든요. 연장자인 제가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앙금을 풀자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는 동서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회사 사람들이 온다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어요. 제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시선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아, 형님 오셨어요? 저기 부엌에 식재료 사다 놨으니까 손질 좀 해주세요. 전골 하나랑 고기 요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갈비찜 되죠? 잡채도 같이요. 아니, 동서. 나 음식하는 거 도와달래서 온 거야. 설마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저 지금 정신없는 거 안 보이세요? 아직 화장도 다 못했다고요. 아, 꽃배달은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당장 전화해봐야지 안 되겠네. 뭘 그렇게 빤히 보고 서 계세요? 빨리 가서 뭐라도 만드시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워낙 정신이 없고 급해 보이는 모습에 이런 상황에 또 드자비질을 해봐야 뭐하겠나 싶었어요.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마무리해주자는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 꽃을 넣고 조명을 바꾸고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가량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방 일을 하고 있으니 현관에서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는 뭐에 된 듯이 달려나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김 변호사 집이 아주 멋진데? 맛있는 냄새도 나고 갈비찜 했나봐. 네, 대표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드셔보시겠어요? 저희 집 가정부 손맛이 일품이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부라니요. 그런데 동서가 저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더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모, 음식 좀 내오세요. 갈비찜 따뜻하게, 잡채는 먹기 좋게 1인분씩 덜어서요. 알죠? 본인 손님인데 본인이 직접 나르는 게 맞지 않아? 뭐예요? 아니 아줌마, 어디서 반말이야? 그리고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누가 누구한테 지시라는 거야? 손님 기다리시잖아. 그제야 알겠더군요. 동서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를요. 동서는 장례식장에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망신종골 여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똑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꼭 참고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접시를 나르는 제 앞에 동서가 슬쩍 발을 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음식을 쏟으며 넘어지고 말았네요. 음식 국물이 손님들 옷에 지저분하게 튀어올랐어요.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저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손님들인데. 당장 사과하지 못해요. 아, 내 손목. 아,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나 봐. 아우, 아파라. 어디서 아픈 척이야. 당장 사과 못해. 아우, 속상해. 이게 얼마짜리 커피신데. 빨리 옷으로라도 닦아요. 그렇게 멀뚱하니 있지 말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났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변사는 이분이 다 해주실 거예요. 저는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손님들께 패를 끼친 것은 맞기에 고개를 푹 수그리며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셔 선생님 아니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했는데 최 선생님 맞으시죠? 저를 아세요? 대표님께서 저를 어떻게... 혹시 복지재단에서 일하시던 박 팀장님? 그 박 팀장님이세요? 예, 그때 그 박 팀장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동서의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저를 알아보더니 반색하며 손을 뻗어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엉겁결에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군요.
단 한 사람, 동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저는 박 팀장, 아니 박 대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 대표와는 제가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인연이었어요.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아원에 기부를 할 때 중간에서 복잡한 절차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최 선생님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사업은 안 하신 겁니까? 네. 사업이라면 지긋지긋해져서요. 박 팀장님, 재단에서 나와서 회사 차렸단 이야기까진 전해 들었는데 그게 동선의 회사인 줄은 몰랐네요. 대단하세요. 몇 년 사이에 회사를 이렇게나 크게 키우시고 말이에요. 동서요? 아니 그럼 임 변호사랑 동서지간이십니까? 네. 오늘은 일 도와주러 왔어요. 저 사업 어그러지고 한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말없이 웃으며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런 동서를 바라보는 박 대표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게 말하자면 복잡한데 아무튼 형님이라고 밝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임 변호사, 사과는 우리가 아니라 최 선생님께 해야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박 대표는 동서에게 무안을 주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더군요. 그리곤 저를 본인 옆자리에 앉히고서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박 대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 눈치껏 먼저 일어나 집을 나왔어요. 동서는 배웅해지겠다며 뒤따라 나와서는 제 팔을 낚아채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더군요. 우리 회사 대표랑 아는 사이였어요. 친하다고 괜히 이상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말? 무슨 이상한 말? 동서 찔리는 게 있는가 보지? 내 말은 쓸데없는 소리에서 남의 출세길 막지 말란 뜻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꼬리치고 그런 짓도 하지 말고요. 저 사람 유부남이니까. 꼬리를 쳐. 동서는 진짜 어쩜 생각이? 아,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날의 해프닝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칠 뒤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하기에 갸우뚱하면서도 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비싼 밥을 격식 있는 곳에서 대접받는 건 저에게도 참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어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박 대표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 선생님, 혹시 다시 사업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에이, 박 대표님, 저 지금 가사 도우미 한다니까요. 지금 제 처지에 사업은 못 쓰니요. 크게 망해봤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 사업은 안 합니다. 잘 됐네요. 전 최 선생님이 다시 사업하신다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 고문 자리로 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대우는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문을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인맥도 다 끊겼고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제가 최 선생님께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사업가는 법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최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 자리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박 대표는 제안을 수락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고급 아파트와 차량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연봉도 업계 수준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박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회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 박 대표는 회사 직원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선의 집에서 봤던 얼굴들도 끼어 있었어요. 모두가 제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청하는데 동서 혼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절 쏘아보더군요. 본인은 이 회사에 어렵게 이직했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고문 자리에 오르자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저와 동서는 서로를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동서와 마주쳤는데 동서가 제 뒤를 따라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님도 참 재주도 좋아요. 이 정도면 사주팔자에 돈복을 타고났다고 봐야 되나. 박 대표는 어떻게 구워 삶은 거예요? 뭘 로비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리고 여긴 회사야. 호칭 정리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웃기고 있네. 지난주까지 지방에서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고문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박 대표 그 사람도 웃기는 인간이네.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높게 보고 이직을 한 건데 무슨 인사방침이 이래? 주목구구도 이런 주목구구가 없잖아. 근거 없이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건 그 정도로 하고 얼른 돌아가 일이나 하시지, 임변. 저는 동서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박 대표하고 부적절한 관계이며 그 덕으로 회사 고문이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렸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 복도를 걸어가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짜고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저는 고민 끝에 루머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대표를 찾아가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박 대표님, 요즘 회사에 이상한 소문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 소문 누가 낸 건지 알 것 같거든요. 설마 임 변호사지십니까? 도대체 임 변은 최 선생님께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구는 겁니까? 이건 무례를 넘어선 범죄예요. 그러니까요. 동서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 대표님, 혹시 회사 안에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다, 확실한 내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으신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홍정무라면 믿을만 합니다. 입도 무겁고 제가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하면 그런 신용이라도 할 사람이니까요. 그럼 홍 전무님 힘을 좀 빌려보도록 하죠.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서요. 저는 박 대표와 홍 전무의 도움을 받아 동서를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동서는 본인이 본인 발목을 잡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와의 면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 전무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진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라면 동서를 나라 꼬내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그래도 꼴의 가족이라고 마음이 약해져 저는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왜 오라가라 명령이에요. 고모님께서 회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건방진 건 여전하네. 다행이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왜 불렀는데요? 빨리 말해요. 나 바쁘니까. 내가 박 대표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 그거 동서가 낸 거지? 아니다. 대답하지 마.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사실 아니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동서가 책임지고 아니라고 말해. 잘못 알았다고. 그리고 나랑 박 대표한테 사과하고. 그럼 뭐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 줄게. 회사에서 혹친 정리 똑바로 하라더니 동서가 뭐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짠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시게요? 증거도 없으면서요? 고모님, 저 변호사예요. 지금 장난해요? 예상은 했지만 동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이 소문을 낸 걸 들키고도 너무나 당당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사이트에 접속해 익명 게시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탕비실에 간식을 더 놔달라, 눈치 안 보고 휴가 가게 해달라 같은 건의사항이 주로 올라오는 공간이었지만 오늘 제가 작성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박 대표와 최고문 소문의 진실이었어요. 파일도 하나 첨부했습니다. 홍 전무에게서 이전에 전해받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를 마치자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점심시간쯤이면 동서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1시간 만에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시빨개진 얼굴로 씩씩대면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인터넷에 그 게시글 형님이 올린 거 맞죠? 게시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동서는 저를 밀치고 컴퓨터를 켜더니 문제의 글을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누르자 음성 파일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홍 전무님이 어쩐 일이세요? 절 보자고 다 하시고. 요즘 그 소문 들었어? 박 대표랑 최고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 말이야. 난 생각도 못했는데. 어쩐지 고문이 낙하산이다 어쩌다 말이 많긴 했어. 참, 최고문이랑 동서지간이라지? 그럼 이런 대화 불편하겠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문 말씀하시려고 절 부르진 않으셨을 것 같고. 진짜 용건이 뭔데요? 모르는 일이잖아. 정말 그런 식의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다면 말이야. 그 주인공이 임 변호사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 뭐. 홍 전무님 저한테 관심 있으셨어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저야 대환영이죠. 형님도 그렇게 인생 역전했는데 저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나요? 그치? 역시 임변은 말이 잘 통해서 좋아. 나는 임변을 원하고 임변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저 여기에서 그냥 법률 조언이나 하려고 입사한 거 아니거든요. 못해도 임원까지는 해봐야죠. 부장 정도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밀어주실 거죠? 밀어주다마다. 그런데 붙을 거면 나 말고 박 대표한테 붙는 게 더 낫지 않아? 아, 그쪽은 최고문이 선점해서 안 되는 건가? 홍 전무님 의외로 순진하시네요. 사실 그 소문 제가 낸 거예요. 진짠지 아닌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박 대표 많은 거니까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박 대표 꼬셔보려고 얼마 전에 은근슬쩍 미끼를 좀 던져봤거든요. 치마 거두면서 옆에 가서 붙었는데 직업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재미없게. 그래? 그럼 박 대표 꼬시려다 실패한 거네. 당연히 박 대표랑 최고문도 특별한 사이가 아닌 거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소문 믿으려고 할걸요? 원래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흠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고 싶어 하거든요. 부럽고 배 아팠는데 잘됐다. 어디 한번 망해봐라 하는 거죠. 임견이 아주 통찰력이 좋네. 그럼 우리 이제 이동할까? 요 앞에 호텔 어때? 거긴 좀 곤란해요. 이직하기 전에 오상무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 회사에 너무 오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적 있어요. 침대 위에서. 샤,
인변 능력이 아주 대단하네. 아주 매력이 넘쳐. 그럼 내가 적당한 곳 알아볼 테니까 오늘은 말고 다음에 보지. 내가 연락할게. 음성 파일 녹음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홍 전무는 저의 부탁을 받고 동서를 꼬시기 위해 연기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는 본인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백한 거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본인이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나 변호사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당신이랑 홍전무 가만 안 둬. 다 부셔버릴 거야.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부서지는 건 동서야. 그 녹음 파일 내가 서방님이랑 시어머니께도 전송해드렸거든. 서방님한테 전화 안 왔어? 이상하네. 설마 충격으로 쓰러지셨나? 어머 어떡해. 그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혹은 스트레스로 나쁜 선택을 한다던가. 뭐야? 이게 진짜? 동서는 이성의 끈을 놓고 제게 달려들더니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을 더듬어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5초 만에 경호원들이 달려와 동서를 저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동서는 양쪽 팔을 잡힌 채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것도 잠시 이내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면서요. 그 사건으로 동서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서방님에게서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요. 저는 그동안의 오해를 벗고 마음껏 제 기량을 뽐내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 대표도 루머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기색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제 인생은 절대 편한 길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사건이 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집 앞에 찾아왔더군요. 동서였습니다. 형님. 아니, 이젠 형님도 아니지.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한 건지 알아? 나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가족도 잃었어. 법조계가 얼마나 좁은지 알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나서 나 이제 일거리도 없다고. 사업 말아먹고 집에서 놀던 백수 남편은 나 일책 배우자로 몰아서 이혼소송 걸었고, 내 피 같은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고 위자료까지 물어주면 나 이제 알거지야.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네가 뭔데 이 망할 거사? 동서, 아니 인견,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쪽 인생을 망가뜨린 건 본인 자신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이젠 내가 알 바 아니지. 지켜줄래? 출근해야 돼서. 나 이대로는 못 가.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박 대표랑 홍 전무도 싹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놈의 고소. 그래, 할 테면 해. 나도 할 거니까. 박 대표랑 나랑 이상한 사이라고 소문낸 거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 폭행한 것도 있구나. 나만 고소할 거 아니고 박 대표도 같이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맞다. 오상무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도 걸 거라고 했어. 곧 소장 알아갈 거야. 서로 맞고소하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 내가 보기엔 그쪽이 잃을 게 훨씬 많아 보이는데. 뭐 마음대로 해. 난 끽해야 벌금 몇 푼 내면 끝일 테니. 저는 망연자실해서 서 있는 동서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동서가 미친 사람처럼 차창을 두드리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내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소문 낸 건 정말 잘못한 일인데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망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선 안 되잖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인다 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어떻게든 다시 일해야 돼요.
그래야 이혼을 해도 애들 양육비라도 주죠. 동서, 일할 곳은 널렸어. 가사 도우미, 식당 설거지, 청소 알바, 뭐든 알아봐. 저 변호사예요. 일에 나온 여자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난 서울대 나왔어. 한때 연매출 100억짜리 사업했었고.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어. 못할 거란 생각만 있는 거지. 저는 차창을 올리고 핸들을 돌려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동서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네요.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후에 더욱 일에 집중했습니다. 박 대표의 회사는 정부가 선정한 상생기업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많은 복지센터와 법인들과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고요. 고문으로서 제가 할 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